동안 또 연휴가 시작이니까 오늘 좀 가벼운 마음일 것 같아요. 저 같은 또 이 개인 사업자들은 또 뭐 특별하게 여유 있게 일하시는 사장님들은 뭐 휴일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직장에 얽매여가지고 이제 흔히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는 어떤 휴일이라는 것들이 크게 다가오는데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휴일의 개념이 없는 그 여유로운 분들, 뭐 개인 사업자라고 다 여유 있는 건 아니니까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분들, 꼭 정해진 틀에 가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분들이야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보다 바쁘시겠죠. 아침에 열고 밤에 닫아야 되니까. 근데 좀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제가 근데 가끔 통화하는 그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뭐 오늘 출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삶이 참 다양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꼭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이라는 게 일단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행복감이 크게 극도에 이르죠. 없는 돈이 갑자기 한 번에 확 생기면 당연히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당연히 뭐 하늘에서 한 50억이 뚝 떨어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뭐 아프거나 어떤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일단 눈앞에 보이는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걱정 의심, 몸이 좀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서 한 일시적으로는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죠. 저 역시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기뻤을 때가 있잖아요. 뭐 대학 합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험에 합격, 취직 시험에 합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뭔가 이뤄내가지고 굉장히 기쁜 순간. 근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기쁜데 그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기쁨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 기쁨이 쭉 축소가 되면서 다른 새로운 걱정 의심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 기쁨을 점점 잠식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그 순간에 기뻤는데 한 몇 년 지나다 보면은 그 순간의 기쁨이 좀 기억이 아련해지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다 하셨을 텐데 저는 이게 안경이 비치는구나. 이리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눈이 좀 반짝반짝거리네요. 그쵸? 아닌가? 이게 빛을 비치니까 안경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네. 네, 어서 오시고요. 라이브 처음 들어오셨어요? 예, 뭐, 제가 지금 라이브가 요게 7번째입니다. 7번째고요. 그동안에는 영상을 찍고서 이제 제가 아마 제 유튜브가, 홍티경의 유튜브가 영상이 개수를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한 27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70개 중에서 제가 직접 편집하고 자막 단 게 200개. 거의 3분의 2 이상은 이제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일일이 다 편집도 했고요. 어설픕니다. 어설프고요. 그리고 200번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전문 제가 편집하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라이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지난주인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지지난주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라이브라는 걸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뭐 라이브가 특별한 것도 없지만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대본을 제가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대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첫날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능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데 질문이 없으면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막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학이라면 제가 막 풀면서 정말 이런저런 제스처도 취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이 경매라는 것도 어떤 특별하게 주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막 얘기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라이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처음 오시는 분. 네. 돈 걱정 없으면 행복하죠. 행복하죠. 돈이 굉장히 많아.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좀 불행하더라도 지금 돈이 좀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저도 뭐 비슷합니다. 네. 뭐 저라고 여러분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뭐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아무래도 대중적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유튜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 유튜브 하는 대열에 합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좀 재미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실시간 방송을 좀 이럴 줄 알아서 미리 할 걸 그랬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할 걸. 저는 이것도 시작하다 보니까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한 5,000명 이상일 때 유튜브 실시간을 좀 시작을 할 걸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니까 저는 항상 뭐든지 시작하면 늦고요. 남들보다 앞서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뒤처져 가면서 뭐 남들 따라가면서 거의 남들 뒷공무니를 쳐다보고 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부터 뭐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뭐 내가 좀 남들보다 부족하다, 남들보다 운동을 못한다, 뭘 못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니까 뭐 나아가니까 크게 뭐 스스로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어요. 그냥 만사형통 긍정적으로 나가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경매꽃 명도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줬고요. 예, 경매꽃 명도고요. 예, 명도인데 이 명도라는 게 또 중요한 게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명도가 굉장히 능숙하게 될 수도 있지만 뭐 겸손은요. 무슨 겸손보다는요. 그냥 제가 스스로 제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네. 네. 잠깐만요. 예. 요거를 좀 땡기면 나중에 이제 제가 얼굴이 가까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자, 여러분 이제 경매 낙찰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명도잖아요. 명도라는 게 제가 이제 명도 영상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명도 영상에서 제가 세세하게 뭐 정말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래도 그 사례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매를 진행하시면서 낙찰 받고 나서 명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뭐 일단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독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 흥이 나겠지만 저는 뭐 지금도 만족합니다. 한 명도 안 들어와서 한 명도 안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도 2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족을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100명대가 오겠죠. 네. 자, 명도 하면은요, 이쪽을 바꿔야 되겠다. 네, 명도 하면은 이제 명도 순서라고 제가 이제 따로 정하긴 했는데요. 일단 명도 순서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 제가 항상 그 얘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낙찰 받고 기쁘죠. 뭐 비싸게 받고 잘못 받으면은 그 순간이 정말 낭만 그 자체인데 어찌됐든 낙찰을 받으면 그 순간에 기쁨에 취해서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법대 앞에 나가서 그 보증금 영수증을 받을 때의 기분은 제가 영상에서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뭐 자주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학교 다닐 때 상장 받는 것보다 그 법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줄 때가 더 기뻐요. 모든 사람들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법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고 밖으로 나갈 때 한 많으면은 6, 7명 적으면은 뭐 몇 명 되는 그 명함 돌리시는 상담사 아주머니들께서 막 명함을 돌리시면서 제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고 뒤쫓아오면서 막 그 애원하듯이 그런 기분을 느껴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 기쁨 때문에 경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걸 느껴보면은 굉장히 제가 무슨 연예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저 연락처를 받으려고. 세상에 어느 누가 저한테 연락처를 받으려고 서너 명 이상 되는 분들이 쫓아오면서 물어보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연락처를 얘기하는 순간에 그냥 받아 적으시려고 그냥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안내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워드를 쳐서 쓰는 것보다는 실제 여러분들 자필로다가 손글씨를 써서 그 손글씨 쓴 A4 용지를 잘 접어서
문틈에 꽂아놓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찰 물건지에. 여러분들이 워드 치는 글씨도 괜찮지만요. 손글씨로 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그 받아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직접 글씨를 썼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가게 되고 연락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손글씨를 써가지고 낙찰 받으면 안녕하세요. 낙찰자 누굽니다. 이렇게 불쑥 방문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사 문제로 협의하고자 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투넘버를 적으시고 문틈에 꽂아놓고 어떤 분들은 이걸 써가지고 이걸 그냥 문짝에다 턱 붙여놓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뢰가 되고요. 어찌됐든 다른 호실에 있는 분들, 뭐 아파트라고 하거나 뭐 빌라라고 하더라도 오고 가면서 옆에 위에 이런 호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웃들이 볼 수 있는데 경매 들어간 거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매 들어간 거를 마치 그냥 공개하듯이 다른 사람은 다 봐라라고 하듯이 이런 안내장을 문에다 붙여놓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문틈에다가 꽂아놓고 그냥 문을 열 때 그 종이 꽂아놓은 게 떨어져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뭐 아침 햇살, 여름 햇살이구나. 여름 햇살님 감사합니다. 네, 머지않아.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시작할 때 30명 또 뭐 100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10,000명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작년에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런 날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계시나? 다른 건가요? 네, 어찌됐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 메모를 꽂아놓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저는 명대 50% 완성이다. 50% 완성됐습니다. 네, 완성됐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연락이 온다는 거는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물론 법원에 서류 열람을 해서 안에 계약서가 있거나 또는 뭐 기타 등등 다른 서류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의 그 의사에 반해서 의사하고 관계없이 내가 뭐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하고 그것보다는 내 메모를 보고 상대방 점유자가 저한테 낙찰자한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훨씬 명도 협상하는 게 수월합니다. 연락처 어떻게 알았어? 당신 뭐야? 어떻게 연락처를 한 거야? 기분이 나쁘거든요. 다짜고짜 문자 보내서 낙찰자인데요 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연락처 알았어? 물론 서류 열람을 해서 법원 서류 열람을 해서 알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상대방이 볼 때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오늘도 다른 것도 까먹었네. 이거 참. 입술이 또 말라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제가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항상 물 한 컵과 이클로조 이거를 꼭 준비하거든요. 마르니까.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면은 좀 목이 또 금방 탑니다. 보통 애들 2시간 가르칠 때 제가 1리터에 한 0.5리터는 물을 먹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먹지도 않는데.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꽂아놓고 연락을 뭐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주일 있다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허가 날 때까지 일주일은 기다려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은 다시 가서 꽂아놓는 거죠. 그리고 대금 납부기일 잡히기까지 낙차로 2주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예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방금 또 질문하신 분처럼 연락이 안 와요.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잔금을 내기 전에 잔금을 만약에 뭐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뭐 이번 주 목요일 날쯤 낸다. 그러면은 오늘쯤 해갖고 잔금 내는 날짜 이틀 전쯤에 다시 가서 메모를 전달하는데 그때 메모는 똑같은 메모가 아니고요. 낙찰자인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메모를 남깁니다. 제가 내일 모레쯤 대금 납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금 납부하면 이제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이사협의 제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돼요. 특별한 내용도 없고요. 그냥 제가 내일 모레 잔금을 낼 예정이니까 잔금 내기 전에 연락을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전달만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이사비를 얼마 드리겠다. 뭐 여기는 내가 들어와 살겠다. 아니면 공사를 하겠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제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메모도 꽂아놓고 뭐 그분 연락처라고 받은 전화는 못 하시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집 빈집이었다는 거죠. 빈집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짐을 다 뺀 집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계속 문틈에 꽂아놓고 오니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문틈에 꽂아놓은 메모지가 없어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윗집이나 다른 집에서 이거 빼간 거예요. 꼭 그 집에 거기 살고 있는 위층에 있는 꼬마가 재밌으니까 그 문틈에 꽂아있는 메모지를 뺀 거죠. 왜냐하면 밑에 층 이사 간 걸 알기 때문에 위층 사는 꼬마가 메모를 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메모가 빠졌어요. 메모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안에 있는 여기 사람이 살고 있나? 안 사는 것 같은데 살고 있으니까 메모를 뺐겠지?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헛수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집인데도 계속 그렇게 헛고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순서를 제가 정한 거는요. 이사비 협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사비는 강제집행 금액이 2분의 1인데 그럼 강제집행 금액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집행 금액은 따로 평당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 금액은 짐이 많으면 여러분들 이사할 때하고 똑같아요. 짐이 많으면은 이사 비용이 더 나가겠죠. 아무래도 이삿짐 차가 더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삿짐 그 옮기는 센터의 직원분들 더 오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매에서 강제집행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낙찰받은 집에 그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당연히 그 집행 금액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평균적인 금액이 제가 가장 최근에 집행한 케이스가 2017년 말, 그러니까 한 3년 전인데요. 여기 대치동 하이스턴 아파트 그게 한 40평대니까 실평수가 35평의 아파트에 집행 금액이 총해서 한 보관료까지 해가지고 한 800 정도 들었어요.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5톤 트럭이 아마 5대인가 왔고요. 추가 1톤 더 추가했고 인부가 그때는 거의 10명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 계산하면 2.5톤 트럭 한 5대 분량 인부들 10분 오시고 그리고 추가 1톤 추가하고 그다음에 보관료까지 토탈 해가지고 한 850 들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제집행 금액은 뭐 따로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짐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평당 얼마 계산 그거하고는 이삿짐 계산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냥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그냥 대충 평균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정집 이사하고 다르게 집행 비용은 아무래도 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또 아무래도 일반 이사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강제집행 비용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반 가정집에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이게 옮기기 어려운 기계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명도는 그냥 큰 편차 없이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한 200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집행되기 전에 협상에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사비는 50만 원을 무조건 책정해서 이거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10억짜리 집에 이사비 50만 원 들 수도 있고요. 1억짜리 빌라에 이사비 뭐 명더비에서 200만 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명더비라는 거는 정해져 갖고 책정돼서 그것만 받고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당장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은 1억짜리 집에도 200 줄 수 있고요. 10억짜리 집에도 배당 다 받고 하는 분한테 이사비 안 주고 명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명도비에서 특히 이사비는 책정된 금액 뭐 평당 얼마 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명도 한 300건 이상 350건 하면서 그 이사비를 협상도 다 제가 일일이 해봤지만 뭐 천차만별입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더 주고 싸다고 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 그런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일단 50만 원 책정을 하고 50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뭐 1000만 원 MPL 할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있고요. 찾아보셔도 되고요. 홍티경매로 오셔도 되고요. 그거는 또 우리 공지사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명도 순서 네 번째. 자, 두문불출, 폐문부재. 두문불출이라는 거는 뭐 거의 빈집일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내다보지도 않는 거죠.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했는데 낙찰받고 가면은 사실 그 안에 경매 당한 집에 살고 있는 분들,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원해서 경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억울한 피해자라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지만, 안에 살고 있는 소유자, 소유자인 분들은 본인들이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아갖고 경매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에 계셔도 문을 안 열어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일부러 없는 척하고, 분명히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두드리면은 TV를 딱 끄는, TV 볼륨을 줄이거나 해서 조용히 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집에 뭐 억지로다가 막 문을 두드려서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일 때도 뭐 여러분들 최소한의 메모만 꽂아놓고 오시는 거지, 문을 두드리거나 빨리 문 열어 하고 뭐 그렇게도 해봤죠 제가.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압, 내가 낙찰자 대금 납부했기 때문에 이 집은 내 집이다라는 생각으로 무지막지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금 납부를 뭐 안에 있는 점유자하고 결국 연락을 못하고 대금 납부를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인도명령이라는 거 하겠죠. 인도명령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집이 당신이 이제 이게 남의 집이 됐으니까 나갈 준비하세요라고 법원에서 보내는 일종의 통지서예요. 인도명령이 별것도 아니고요. 남의 집 됐으니까 나갈 준비해, 이 뜻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명령을 등급하나 안 받아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 받아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대상, 뭐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요. 본인들이 일부러 안 받는 거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시송달 그래갖고 일부러 안 받는 경우는 뭐 2번 안 받으면 3번째는 받은 거로 간주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인도명령을 접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대출받아서 진행하면 법무사가 그런 거는 인도명령 신청을 대신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으시면은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인도명령 신청도 법원에 직접 가셔갖고 경매계를 방문해서 직접 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려요. 이런 것도 직접 해보셔야 경험도 쌓이는 거고, 노하우라는 게 별거 없어요. 해보면은 경매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날 때부터 뭐 경매했겠습니까? 제가 날 때부터 뭐 명도 해봤겠어요? 제가 날 때부터 뭐 MPL이 뭔지 알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저도 처음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든지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실력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경매는. 경매 실력은 뭐 저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만큼 아는 게 많은 거지, 뭐 특별하게 뭐 특출난 뭐 능력 소유자가 돼서 경매를 잘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명도 순서 5번째는요. 협상의 진전이 없어요.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인도명령을 인용한 다음에 인용이 날 거 아니에요? 뭐 공시송달 일부러 안 받는 경우는 받는 걸로 간주하는 게 나오거나, 또는 그분이 받았으면 받은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은 뭐 따로 또 연락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실 필요 없이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하세요. 그날로. 인도명령 인용이 난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집행 신청이거든요. 강제 집행 신청을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뭐 경매계에 제출하고 또 집행관 사무실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접수한 신청서를 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딱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가리고, 낙찰자 이름은 뭐 가릴 필요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만 가리시고, 그 전화번호는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투넘버, 그리고 그 복사한 거를 뭐 출력을 하시든, 또는 그 안에 있는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면은 그분한테 집행한 신청서 사진 또는 출력한 종이를 꽂아놓거나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청했습니다. 나 강제집행 신청했으니까 이제 법대로 진행을 합니다라는 거를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장내 문자를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문자 내용도 엄청 길어서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면 될 거라고 보냈는데 한 번에 못 읽어서 이게 넘겨야 돼요. 휴대폰을. 그 창을 넘겨야 돼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길게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죠. 근데 거기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그냥 집행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자로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사진으로 딱 하나 보내드리면 그게 최고의 그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 없이 행동이 옮기는 사람이 무섭거든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이사 가세요라고 내보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할 말만 딱딱 하시고, 그리고 무언의 압박, 집행 신청서 사진 한 장 딱 보내고 그 복사한 출력한 종이를 꽂아놓고 와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그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 문자 메시지, 장문의 문자 하실 필요 없다. 제가 보통 경험상, 우리 제자분들의 경험상 집행 신청서를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거나 사진을 문자로 보내면은요, 거의 다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빈집인 경우는 안 오겠지만 사람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연락이 와서 뭐 화를 내거나 어쨌든 간에 뭐 그분들의 보이는 행동은 다 틀리겠지만 반응은 다르지만 그래도 연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락이 와. 이걸 빼요. 사진이 있었네. 자, 다음에 이제 명도 협상 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들을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 7가지가 제일 중요해서 제가 추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할 때 그분들한테 이해한다. 아, 당신 내가 이해합니다. 아, 뭐 망했어요? 아, 이해합니다. 내가 억울해요. 아, 이해합니다. 그런 표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하는 표현은 마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 내가 여기서 더 살 수도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더 살 수 있게 양해를 해주려고 하나? 이 사람은 뭐 집행 같은 거 없이 그냥 뭐 나한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무적인 말투로 용건만 전달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우, 제가 뭐 어렵게 경매 시작했고요. 대출을 받았고요. 이자 내려면 막막합니다. 제가 월급도 2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빨리 이사 나가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 애가 이제 학교를 일로 옮기는데, 내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데, 이쪽 집을 신혼집으로 얻어야 되는데,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네가 어렵구나, 네가 지금 돈이 급하구나, 네가 지금 월급보다는 나갈 이자 걱정 많구나, 네가 일로 이사 와야 돼, 옳거니.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사비를 과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황한 다른 얘기, 여러분들의 개인사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용건만 간단히, 용건은 이사 언제 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가 된통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양보라는 게, 양보한다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고요. 양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저는 뭐 막말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세게 나오잖아요. 뭐 이사 못 가, 배째. 그러면은 배를 째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 내 배 째게 이렇게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행 신청을 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양보한다 그래서 뭐 그래 사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정해진 기간, 그리고 뭐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번에 처지가 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뭐 나 좀 봐주세요. 측은지심에 여러분들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더 살게 해달라, 이사비 얼마 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그 거주 기간 연장, 이거만큼은 딱 선을 긋고 딱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 이상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못해 한 번 해주면 그게 2번, 3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못을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진짜 이사 가는지 확인하고 그게 진짜라면은 연장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뭐 이사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만나자고 하는 제의는 절대 여러분들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로 주고받는 게 최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갖고 무슨 얘기할 거예요? 만나봤자 대화는 하나예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사비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 말고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뭐 덕담을 나누겠어요? 뭐 다음번에는 이사 가시면 이런 집 얻지 마시고 뭐 잘 사세요, 건승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놀리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쫓겨나는 사람이라는 그 원칙이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는 그건 나만의 생각이다. 상대방은 아니다.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비도 절대로 선지급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먼저 주고 돈 먼저 줬는데 이사 안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일단 이사비를 이사 간다고 설석같이 약속을 하니까 이사비를 보냈죠. 그랬더니 당일날 이사를 안 가요. 전화했더니 일이 생겨서 못 간다. 아니 그러면은 이삿짐 차 이런 거다 어떡하냐. 그런 거 취소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확인 안 해보고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비를 주는 거는 모든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이사를 나가네요. 이삿짐 차가 와서 막 짐을 나르고 있어요. 진짜 이사 가네? 눈앞에 이사 가는 걸 보이니까. 여러분 이사 간다고 하는 날은 직접 가서 문 앞에 지키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서가지고 멀리서 그 사람이 나를 뭐 알아볼 수 없게 뭐 좀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거죠. 진짜 이사 가나. 그런데 이삿짐을 빼니까 그러네? 이사 가네? 그래서 그냥 그분이 연락 와서 돈 보내주세요 하니까 제가 보내드렸더니 이사를 다 가고서 문을 닫고 갔죠. 이사를 다 간 다음에 제가 가야 되니까. 근데 비번이 걸려있네.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문자로다가 비번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 저한테 답도 없고 뭐 알아서 찾으세요 이렇게 답이 오니까 막막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이사비는 이삿짐을 완전히 빼고 비번을 받고 비번이 맞는지 확인해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 이사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또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비번도 받았어요. 비번이 삑삑삑 문이 열리네. 오케이.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진짜 이삿짐이 싹 비워졌어요. 그 순간에 또 제가 확인을 못하고 돈을 보냈더니 알고 보니까 이쪽 작은 방에 가보니 물건을 안 가져간 게 있네요. 뭐 서랍장 또는 뭐 단스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가는 책상. 그런데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어차피 두고 갔으니까 뭐 그거 두고 갔다고 연락할 필요 있겠냐. 뭐 두고 갔으니 버렸겠지 생각을 하고 낼름 집어다 버렸죠. 안에 있는 뭐 버리고 간 줄 알고 뭐 단스라든가 뭐 책상 이런 거를.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날 이틀 후에 그 안에 책상 두고 갔는데 책상 그 서랍 속에 자기가 금반지를 놓고 갔다. 금반지 어떻게 했냐? 무슨 금반지 없는데. 그런데 금반지가 있다고 벅벅 우기니 어떡하겠어요? 금반지 값을 다 줄 순 없고 그냥 제가 20만 원 보내드릴게요 하고 20만 원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경험해서 얻은 거 이게 비번을 받고 집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자. 작은 방, 큰 방, 거실 뭐 기타 등등 다 확인해갖고 혹시 뭐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설사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전송을 해요. 이 두고 가신 거 이거 혹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놨는데 이거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문자 답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쓰레기예요. 버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버려달라며요. 쓰레기라며요. 그게 바로 증거 문자거든요. 너가 이제 뭐 그 속에 규진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네가 쓰레기라며. 네가 얘기했잖아. 그거를 받아놓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혹시 뭐 안에 뭐 책상이 있거나 뭐 서랍장이 있거나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서랍을 다 열어 보이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서랍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이거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거 버리는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가져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언제 가지러 가실 거예요? 라고 언제 가져가실 거 협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보통은 이사 갈 때 놔두고 간 거는 버린 거거든요.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 찍어서 꼭 얘기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물어서 답을 듣고 그리고 처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내부 수리, 도배장판 하시고 뭐 기타 등등 수리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사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줘야지 확인 안 하고 주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사비는 선지급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사 간다고 날짜를 정해놨으면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이사갈 집에 혹시 집을 얻었으면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는 뭐 이삿짐 센터에 계약했으면 이삿짐 센터에 보통 예약금 걸잖아요. 예약금을 뭐 안 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계약을 하면 5만 원, 10만 원이든 거니까 그럼 이삿짐 센터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확인을 해야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 신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돈 들어가는 거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안 가게 되면 내가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내 집을 내가 인도받는 거가 시간이 길어서 늦어지는데
대출이자 감당은 누가 합니까? 전부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낙찰자인 내가, 여러분이 피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물 매도 모두 뺀 걸 확인하고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뭐 내가 내는 게 협의가 됐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안 내고, 아파트는 뭐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관리업체가 없고 뭐 경비실이 따로 없고 그냥 각 세대별로 개별로다가 다 모든 걸 납부하게 되면은 전기나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떠안을 수 있으니까. 물론 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은 뭐 일반 빌라 같은 경우는 그쪽 뭐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이런데 뭐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시면은 내가 대금 납부한 이후부터 내가 내는 거지,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처럼 모든 걸 통째로 그냥 낙찰자한테 또 안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인수하는 뭐 공과금이 많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7번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집행 그 인도명령 아니야 저기 이게 그 인도명령 인용이에요. 인용. 예. 아니야 인도명령 인용이 아니라 강제 집행 신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행 신청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살고 있는 것들을 양보, 제가 갑자기 그냥 헷갈려가지고, 예.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면은 저는 배당일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금을 납부하고 보통 한 달 후에 배당이 잡히니까 너무 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빨리 이사 가세요, 당장 가세요, 일주일 안에 가세요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배당일 전에 이사 가면 좋고요. 배당 당일날 이사 가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낙찰 받고 대금 납부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안에 그 명도가 마무리가 되면 저는 성공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빨리 그 사람 이사를 가버리게 돼서 내가 빨리 인도를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일까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명령 인용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금 납부하고 한 달 정도는 기다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협상은 해야죠. 그리고 무조건 한 달 살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사는 최대한 빨리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되, 여러분들 혼자서 나 스스로한테 인정하는 거는 최소한도로 한 달은 내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다음에 협상이 임하면서 대신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빨리 이사 갈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겠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10층 빌딩 임차인 40명의 명도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요거는 2014년, 이게 이제 사건 번호가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이게 2014년 12월 10일 날 감정가 86억, 그다음에 55억에 낙찰받은 건데, 요거 이제 제가 입찰을 대신 갔죠. 입찰을 제가 대신 가가지고, 이분 낙찰자인 이 어르신이 장수학, 이제 올해 70대 후반이 되셨고요. 제가 이제 그때 컨설팅 회사를 할 때 제가 대신 가가지고, 이분 대신 제가 입찰을 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때 아마 남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날은 이게 아마 최고가였을 거예요. 58억 2,800만 원 쓴 게. 낙찰을 뭐 컨설팅은 뭐 이거는 낙찰 받는 것도 대행해 주면서 명도까지 싹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임대 놓는 것까지 제가 아니 토탈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찰부터 명도까지, 그다음에 명도 후에 계약하는 거, 수리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맡았기 때문에 요걸 진행하면서 이제 일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10층짜리 건물인데 58억에 2,800 낙찰 받았다는 거고요. 이게 10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뭐 그래야 뭐 한 층에 한 70평, 80평쯤 되니까 한 층에 많아야 뭐 한 집 아니면 두 사무실이 있거나 또는 한 개가 있거나 했을 텐데, 뭐 꼭대기에는 탁구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입찰하기 전에 대략 확인했을 때는 임차인이 한 10명 정도, 한 12에서 12 정도 되겠다. 낙찰받고 가보니까 웬걸 이게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리하는 그 소유자의 후배라는 친구가 이제 이쪽에 깔세를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이 30명이 넘었어. 그래서 한 40명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난감하다. 아니 뭐 어찌됐든 정식으로 계약을 뭐 깔세로 계약을 하고 경매에 들어간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40명 이거 명도하려면은, 야, 이거 좀 골칫게나 아프겠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혜성같이 나타난 그 은인이 있었죠. 이거 유치권 신고된 거예요. 그 물건에. 유치권 무지하게 많이 설정됐거든요. 뭐 이 중에 뭐 취하된 것도 있고 뭐 했는데 뭐 난리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액수가 큰 거는 유치권 한두 개 있어도 크게 이게 진짜 유치권이 아닌 거를 은행도 알아요. 그래서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 아파트 같은 거 유치권이 있으면 그거 하나 유치권 있다고 가짜는 거 뻔히 알면서 안 내주지만 대출이 안 되지만 큰 건물 같은 거는 유치권이 있어도 웬만하면 대출이 또 나온다는 거. 예. 자, 뭐 요거는 유치권 요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돼서 될 때 유치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유치권을 깬다 그러는데 뭐 접십니까? 깨게 무슨 깨긴 뭘 깨? 유치권의 99가 허위인데 허위유치권을 깨는 게 무슨 깨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유치권은 그 뭐다 이게 진짜 유치권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있는 거는 가짜가 대부분이고요. 무슨 아파트 유치권이야 말도 안 되지. 예, 그런 거는 믿지도 마시고 다만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유치권을 뭐 해결하는 게 어려워서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을 제가 해결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뭐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을 잡아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사진을 보면은 멀쩡해 보이죠? 이 친구가 조직 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저보다는 몇 살 어리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건물의 관리소장을 했었어요. 관리소장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지 얼굴 제가 공개하는 거 알면은 이놈이 연락 와서 형님 뭐 이럴 수 있어요라고 할 텐데 이게 뭐 조회수가 몇만이 나오고 몇십만 나오면 얘를 알아볼 텐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얘를 얘가 아는 애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아마 이거 안 볼 거예요. 예. 이 친구가 조직생활 했던 친구인데 동대문에서 놀았다나 아마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 친구의 개인적인 거는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그 건물주의 그 후배가 돼가지고 관리소장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조직생활을 해서 무서워서 그런지 관리비를 또박또박 사람들이 잘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잘 풀어서 그러면 네가 당신이 명도 그 임차인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2천만 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임차인 40명을 다 정리해줬어요. 불과 한 2달 만에. 그래서 명도가 뭐 저는 실질적으로 뭐 하나도 손 안 대고 이 친구가 다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요. 지금 이 친구는 저기 경기도 저 밑에서 성인 오락실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평택의 성인 오락실 뭐 바둑이라고 하나 뭐 이런 건데 그 오락실 가서 갖고 이 친구가 뭐 어슬렁거리면서 뭐 이렇게 보이시면은 유튜브에서 봤어요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이 친구들의 특징은 항상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어서 오십시오 형님. 그러니까 말투가 그 군대 말투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일반적인 그냥 선후배 말투하고 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 때문에 내려가서 잠깐 얼굴 보고 점심 먹은 다음에 야 사진 한 장 찍자라고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저거 한데 전체 옷을 보면은 팔자 걸음에 옆에다가 무슨 무슨 백 같은 거 끼고 다니는데 누가 딱 봐도 조금 포스가 남달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눈 마주치면 당연히 눈을 피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 사진은 지금 선하게 나온 건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 약간 껄렁껄렁합니다. 네, 이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끝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전체 1층부터 10층까지 모두 요거 임대 다 마쳤거든요. 다 끝낸 건데 대단하죠. 이게 불과 낙찰받고 한 4개월, 5개월 만에 모두 다 이게 임대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제가 운인 거고요. 제가 행운이 따른 거고 이렇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도 저는 행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 동생 이 친구가 뭐 저를 순수하게 도와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당연히 돈을 저한테 약속된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일을 해주면 돈을 받는 어떤 그런 공적인 관계가 맺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돈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까지 세상에 2천만 원 드리고 이게 명도하는 거 되게 싸게 한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이득이고요. 저는 수수료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충분하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진행을 한 거고요. 이 친구 역시도 어차피 뭐 낙찰을 됐고 자기가 다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뭐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갖고
어차피 계약도 제대로 안 된 깔세 세입자들 내보내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친구가 도움이 돼서 저는 빨리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도를 진행하면서 뜻하지 않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요. 뜻하지 않게 그런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명도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협박하지 말고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잘 얘기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행운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치권 방송에 송새벽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유상철, 그다음에 홍록기, 뭐 저 닮았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는 뭐 그 한석규, 제가 한석규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석규,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배한성, 옛날에 맥가이버, 이게 좀 오래된 드라마기 때문에 연륜이 아마 20대 30대 분들은 모르실 텐데 뭐 배한성 목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굉장히 그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뭐 잘생긴 얼굴 당연히 아니고요. 뭐 체형이 좋고 절대 아니고 저는 옷을 아무거나 입으면은 저는 옷이 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싼 걸 입어도 비싼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 체형도 알기 때문에 뭐 내세울 건 없는데 다만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고 종일 떠들어도 정우성 안 닮았죠 당연히. 종일 떠들어도 목소리가 쉬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제 스스로 큰 장점이다. 정말 타고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쉬지 않는 목소리, 그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낙차로 명도는 제가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그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 명도가 제가 명도 영상만 찍은 걸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뭐 동영상이 있고 뭐 커뮤니티 있고 중간에 아마 재생 목록이 있을 텐데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명도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을 영상이 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찾기가 어려우니까 재생 목록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쓰레기가 산더미인 빌라, 막막하다. 그런데 완전한 빈집 빌라였어요. 여기는 뭐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우리 스터디에 이것도 제가 아마 작년에 아마 이 영상을 아마 작년에 올린 것 같은데 올렸죠. 근데 워낙 또 번호가 아마 30번대인가 20몇 번째여서 여러분들 아마 이걸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골라보기가 이제 어려워요. 영상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꺼내왔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8-204448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청봉 사내들의 빌라 5층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감정가가 1억 8천에서 1억 2,60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이 낙찰받은 우리 제자분이 너무 이 빌라에 욕심이 난 나머지 1억 3,900을 썼어요. 그러니까 딱 볼 때 단독 입찰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2,600을 써도 낙찰이 되는 건데 최저가에서 무려 1,300을 더 써가지고 조금 아깝죠. 이때 물론 저희가 얘기할 때 좀 금액을 좀 보수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제 너무 물건에 욕심이 나는 나머지 그냥 금액을 1억 3,900을 써갖고 좀 안타까운데 물론 뭐 낙찰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수익이라든가 그 이상을 보면은 뭐 절대 잘못 받은 건 아닌데 일단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금액을 투척하는 욕심이 나서 금액을 올리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아깝죠. 1,300만 원, 1,360만 원인데 아유 좀 아깝죠. 이때 제가 법원에 따라갔으면 좀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법원에 따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네. 자, 또 홍티경매의 항상 특징 물건을 보면은 항상 권리 분석은 시작하고 들어가니까 근저당이 경서동엽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황땡땡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전입일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전입신고만 돼 있고 배당 신고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이거 명도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어차피 대항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수할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등기 권리상 문제 없고 임차인도 내가 인수될 게 없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명도는 그 이후의 문제라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낙찰도 받기 전에 명도 걱정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낙찰 받고 명도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대학을 가고 나서 미팅할 때 내가 얼굴 못생겨서 어떡하지? 그건 대학 가서 걱정해야죠.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벌써 미팅 걱정하겠습니까? 남아있는 2년 공부 열심히 해야죠. 마찬가지 명도, 경매도 낙찰 받고 걱정해도 늦지 않은데 낙찰 받기 전부터 걱정을 하시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권리상 문제가 없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 때 얘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도 걱정 없이 나가면 잘못된 거죠. 아이고,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그때 당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던, 그때 가서 문을 열고 깜놀했던, 그때 당시 기억이 또 새록새록하네요. 예. 이거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이게 다. 예. 아니, 버리려면은 그냥 온전히 버리지. 왜 의자를 부셔놓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보시면은 일부러 잡아 뜯은 거예요. 아, 정말. 아니, 물론 이 집을 경매로 날리게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 집을 뺏긴다는 생각을 드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하고 열이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짐을 부셔놓고, 의자를, 다리를 분질러 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유리창 깨는 거 보세요, 이거. 이게 거울이거든요? 벽에 붙어 있는 거울인데, 아니, 벽에 있는 거울이, 이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짐 들고 나오다가 부딪혀서 깨진 거면은 한 군데만 돼 있죠. 근데 이거 보세요. 밑에 위에가 두 군데가 다 구멍이 펑펑 뚫렸죠. 이건 의도적으로 내리친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몽댕이든 뭐 골프채든 갖다가 아래 한번 치고 위에 한번 쳐가지고 완전히 부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뭐 짐 들고 나오다가 짐도 안 가져가는데 뭘 짐 들고 나와서 짐이 부딪혔겠어요. 이건 일부러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딱 들어가 보고 야, 이거 너무한다. 아무리 경매로 날렸다고 뭐 날렸다는 표현 쓰지만은 그 경매로 뺏겼다는 억울하게 본인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부셔놓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정말 제가 이거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제가 욕을 했나? 욕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화가 났죠. 이거 보세요. 다 버리고 아니 버리려면 그냥 온전히 버리고 가지. 가운데 모아놓고서 이렇게 밟은 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더 양념 덩어리에다가 뭐 저기 문짝 떨어진 거 보시죠. 문짝도 일부러 뜯었어요. 일부러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뚫고 아니 저 반찬 뚜껑 열어놓은 거 보세요. 일부러 열어놓고 간 거예요. 일부러 열어서 막 부었어요. 들이부었어요. 예. 간장이고 뭐 이런 것들도 막 집이 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사람의 물론 뭐 내 집이 경매 들어가서 억울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안 된다. 이거 좀 멀리서 찍은 거고요. 일부러 막 뜯어놓고 펼쳐놓고 해가지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집도 있다. 완전 빈집이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의자 다리가 댕강 부러졌어요. 부러졌고요.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일부러 모아놓은 건지 저기 보시면 창문 앞에 커튼 보세요. 커튼도 일부러 잡아 뜯은 거예요. 일부러 뜯어갖고 나사가 훌렁 빠졌거든요. 저거 그냥 내두면 되는 거지. 저걸 일부러 잡아 뜯어갖고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 너 엿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일부러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자, 이제 쓰레기 산더미 두 번째 빌라를 보여드릴게요. 2018 타경에 515212 이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 찍었고요. 이것도 당연히 우리 홍투경의 제자분께서 낙찰을 받은 거고요. 예. 잘 보시면 인천의 주안동에 있는 빌라인데 18평짜리 기가 막힌 거는 보세요. 3,000원 차이로 1등 됐어요. 3,000원 차이. 예. 3,000원 차이 1등 되면 저는 뭐 몇십만 원 단위로 1등 되면 저는 차이가 항상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3,000원 차이로 1등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진짜 3,000원 차이 1등이 돼가지고 야 신기하다. 2등 되시는 분은 어쨌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3,000원 내가 10,000원만 더 쓸 걸. 그래서 이렇게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권리 분석도 하고 들어가야죠. OK저축은행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밑으로 다 말소고요. 아무것도 인수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기록상 임차인이 없죠. 그러니까 인수되는 임차인도 없으니까 이것도 깨끗. 그래서 이 권리상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볼 거 없다. 명도 걱정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점유자 확인은 무조건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냉장고도 버리고 가고 오른쪽 보시면 에어컨도 버리고 가고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직접 가서 봤잖아요. 이것도 제가 가서 사진을 직접 찍은 거거든요. 핸드폰으로. 직접 가서 봤을 때 쓸만한 거 없어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누가 가전제품을 재사용합니까? 중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예, 다 중고라도 이런 중고는 값도 못 치고요. 이거 수리 비용도 더 들 거예요 아마.
저기 오른쪽에도 건조기 같은데, 저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용을, 그러니까 일단 오래돼가지고, 재사용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도 뭐 짐 그대로 버리고 갔어요. 예. 오른쪽 보시면 침대 위에다 그냥 옷가지 같은 것도 그냥 버려놓고 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짐을 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예, 충격적인 거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고서는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어요. 예. 결혼식 사진이 쭉 찢어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네, 이걸 보고서 제가 이 사람들도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 살 때, 이 결혼식 할 때는 두 분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네, 앞으로 우리 잘 살자, 뭐 서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사랑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쭉 찢어가지고 버렸다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랬나. 하여튼 자세한 거 기억이 안 나. 이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진을 딱 들어갔을 때 딱 펼쳐진 걸 보고서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혼 사진을 찢어버릴 정도면은 뭐 두 분 사이가 안 좋았겠죠. 예. 아니면은 다른 거 몰라도 결혼식 사진을 두 분이 계속 같이 어려움을 겪고 헤쳐나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둘이 손 붙잡고 우리 이겨내자라고 했으면 이 사진 이렇게 찍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분들도 불화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까웠죠. 짐 전부 다 버리고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선풍기도 그렇고 뭐 수리하면은 쓸 수 있었겠지만 저희 냉장고도 그렇고 이게 일단 뭐 세월이 뭐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재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 예, 뭐 가정 파탄 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무겁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론 여기 있는 이 집은 앞선 빌라하고 다르게 뭐 부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놓고 간 거기 때문에 요것도 짐 싹 정리하는 이분들이 아마 나중에 와서 몇 개는 가져간 것 같아. 가져가고 나머지는 낙찰자 제자분이 다 버렸는데 뭐 앞에도 앞선 그 쓰레기 버린 빌라 쓰레기 처리 비용하고 청소 비용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쓰레기 비용이나 기타 등에서 한 돈 1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는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앞선 쓰레기 빌라도 한 7, 80? 요것도 한 7, 80이기 때문에 뭐 생각으로 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의외로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 뭐 이런 집 받았다 그래서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 제가 이제 얼굴을 보이고도 말씀을 드려야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물어보시고요. 2번 카메라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2번 카메라는 2번 카메라는 이렇게 나오네. 네, 2번 카메라. 액션캠이니까 좀 멀리 잡히네요. 1번 카메라로 바꾸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아이 사진 있으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물론 경매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제 이것도 사람이 살다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든 뭐 의도적이든 악의적이든 뭐 다 떠나서 고의적이든 일단은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사람들은 또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그 집 사람과는 경매 낙찰받은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보게 되면 저도 아무리 제가 뭐 냉정하게 한다 그래도 그걸 직접 보고 나면 빨리 이사 가세요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굴을 안 보고 얼굴을 보지 않고 문자 전화로 명도하는 걸 권해드리는 게 직접 보게 되면은 좀 마음이 안쓰럽죠. 물론 이것 때문에 나는 경매를 못해. 세상에 뭐 경매보다 더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들도 일 못하겠네요.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만약에 대출을 내가 갚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자살 시도를 했거나 그러면은 그 일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경매라는 거를 뭐 쫓아낸다, 뭐 쫓겨난다 이런 개념으로 경매를 바라보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게 어떻게 비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구나. 네. 질문이 위에 무슨 질문했는지 이게 지금 채팅창이 채팅창을 다시 넘겨봐야 돼가지고요. 위에 어떤 질문을 하신 거죠? 질문이 저희 제자분도 김수용이라는 제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맞나? 아, 중요한 거는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집이 한 채가 있으시면은, 집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 집 한 채가 조정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대출 70%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주고 사거나, 집이 만약에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뭐, 비조정지역 주택 갖고 있고 비조정지역에서 만약에 뭐 낙찰을 받으면 한 70%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조정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서울에 집이 있으면 아예 추가 집 대출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정책이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월세를 받는 거는 월세 받아서 수익 올리는 게 제가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그 이전 2017년 팟빵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팟빵에서 제가 2017년 방송한 거 들어보시면은 정말 소액으로, 정말 소액으로 대출 80%그 이상 또는 활용해서 내 돈 조금 들여서 보증금 받고 진짜 그야말로 1,000만 원 들여서 이자 내고 뭐 내고 다 내고 내 손에 30, 4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이 30%, 40% 나오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300, 400 들어오니까 단순 수익률로 30%인데 40%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때는 제가 대출이 무한하게 나오기 때문에 집이 여러 채가 있어도 대출이 나왔어요. 뭐 특히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 거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 빌라 하나, 둘, 셋, 넷, 5개 낙찰 받아갖고 진짜 그야말로 소액 들여서 적은 돈 들여서 집 5개 받아갖고 월세 세팅 150, 200 해보시라. 그런데 그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7월에 낙찰받고 10월에 내 집 마련하셨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하는 거는 그게 조정지역이라면 어렵다. 그래서 돈을 다 주고 사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대출을 활용하는 게 제일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제가 뭐 권해드린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다 들여 살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출을 활용하실 분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내년으로 또는 그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요 지금 7천만 원 정도가 주담대 70%를 받으면 7천만 원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담보대출을 받아줘서 7천만 원 생긴 종잣돈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PL 해보세요. NPL 하시는 게 NPL 하시는 게 저는 1년에 NPL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서 한 건만 하셔갖고 한 건에 1,000만 원만 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7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해서 1년 동안에 그냥 1년 동안에 한 건 했어요. 한 건. 1,000만 원 벌었어요. 다 제하고 제가 1,000만 원 벌었다는 거는 이것저것 비용 다 제하고 내 손에 1,000만 원 쥐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7천만 원 가지고 이걸 은행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1,000만 원 벌어요? 7천만 원에 10%가 70인데 이자 연이로 따지면은 얼마예요? 와 12%가 넘는데 그것은 1년에 아니 월 1%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어디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NPL을 강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게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단언하건대 뭐 채무 인수, 대의 변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다른 걸로 뭐 여러분들 신경 쓰고 더 공부하실 필요 없이 제가 오늘 카페에도 인천에 아파트 NPL 물건 올려드렸잖아요. 개인 근저당 또는 일반 회사가 갖고 있는 근저당 그거를 직접 진행하시면 된다. 오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계약서예요. 근저당 이전 계약서. 총 근저당 8억이 넘습니다. 8억이 넘는 거를 오늘 이제 협의를 마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은 공개를 못하는 게 지금은 이제 물건도 지금 경매 물건 진행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아예 인수를 하고 계약 근저당을 이전해 온 다음에 제가 그때는 짠 하고 공개를 할 거라서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건 이제 가계약서입니다.
실제 계약서는 이제 따로 이제 아까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요것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남고 하는 제가 이익 부분 같은 거, 수익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편지 보낼 기세. 근데 물건이 많아요. 동시다발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는 뭐 물건이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보내시면은 야 뭐야 이거 누구야?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물건은 많아요. 그리고 경매가 임박해 있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는 거. 제가 올린 것 중에서도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물건이 있거든요. 오늘 또는 뭐 오늘 물건도 있었고 또는 연휴 끝나자마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죠. 물론 유찰이 될 거를 예상하면은 보내셔도 되는데, 이번에 낙찰될 물건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 11월 달 이후 뭐 한 달 정도나 3주 이상 남은 여유 기간이 좀 많이 남은 물건을 중심으로 보내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곧 하나둘 나오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하고요. 1년에 한 건만 하겠다고 목적을 정하시고 투자 금액이 많아서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건데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1년에 한 건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물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NPL 배당 받는 거는 이자가 아니라 세금이 없습니다. 예,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요. 예, 법무사는요, 이게 정말 잘하는 법무사를 가야지, 웬만하면 다 뭐 등기를 내고, 어차피 부동산 근저당 채권을 뭐 등기를 이전받나, 일반 부동산 이전받나 똑같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반 법무사들이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 법무사든지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뭐 근데 이제 대출을 만약에 질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질권 대출이라는 게 근저당을 내가 사온 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번 거는요, 제가 돈도 있지만 질권 대출도 받을 거예요. 받아서 대출 받는 것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것도 다 영상으로 제가 작업을 해가 다 찍어가지고, 작업보다는 찍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세하게 스토리를 쭉 제가 전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진행하는 것들 기대해 주시고, 저는 제가 직접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 거를 보여드리지 그냥 없는 거, 뭐 이름도 가리고 뭐 사건 번호도 가리고, 저 낙찰받아 돈 벌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 가려요. 이름도 가려, 주소도 가려, 사건 번호 가려, 금액만 있어요. 예. 나 돈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돈 벌었다고 통장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통장 명의가 제 명의여야죠. 그래야지 거기 찍힌 돈이 네 돈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름도 가리고 다 가리고서 돈 벌었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히 경매는 인증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돈 벌었다고 하면 돈 버는 거 인증을 해야죠. 인증하지 않고 돈 벌었다고 떠드는 거는 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NPL 진행하는 것도 뭐 말로만 NPL, 여러분들한테 NPL 하세요, 홍치경매 오세요, 말로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제가 직접 진행해서 이전에 오고 들어가는 비용 다 공개하고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여러분들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근저당권 매입하고 입찰했다가 낙찰되면은 당연히 문제되죠. 그러니까 근저당으로만 치고 빠지는 걸 하셔야지, 이 물건에 탐이 나서, 저는 물론 입찰을 참여할 예정인 물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 나중에 세금 부분 감당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근저당만 사오는 거가 능사가 아니라, 이 물건에 입찰을 내가 할 건데 하면서 근저당 채권을 싸게 사서 입찰에서도 플러스를 볼 건지, 아니면 근저당만 매입을 해서 채권 수익 배당으로만 끝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연휴 끝나고 나서 곧장 지금 아마 코로나가 지금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또 이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많은 인원이 꽉꽉 차갖고 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거리두기로 충분히 가능한 인원을 제가 공지를 해가지고 NPL 스터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NPL 스터디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뭐 공개 다 알려드릴 거지만,
이거는 뭐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댓글에서, 채팅창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 이런 것들인데, 네. 근데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찝어드리는 진짜 밀착식 과외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대출도 된다고, 네, 대출 나와요. 네, 대출 나오고요. 법인으로 NPL해도 그거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NPL 근저당 채권 사오는 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이든 뭐든 대출되고, 처음 이번에 개인 홍승연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홍티경매 법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대구 법인이 아니라 아장내기, 또 다른 법인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제가 뭐 개인도 해봤다가 법인도 해봤다가 다 장단점 차이점을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보지 않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경험해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제 자랑 하나 하면은, 영상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용등급 마루타인 거 여러분들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신용등급 마루타가 뭐냐면요, 제가 카드론 또는 뭐 일수, 뭐 대부업체, 사채까지 다 써보면서 그런 걸 쓰니까 등급 1등급에서 쭉쭉 떨어진 게, 제가 그것 다음에 인증을 해가지고 우리 홍티경매 카페에도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제가 직접 신용등급이 급락한 거를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신용등급을 가지고서도, 다른 분들은 신용등급 막 떨어질까봐 걱정하시잖아요. 저는 제 신용등급을 가지고 마루타를 해갖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금융 쓰면은 신용대출 신용 떨어집니다. 말로만 떨어진다는 거, 주변에서 보니까 떨어지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정신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정신이고 맨정신이고 간에 떠나서요, 제가 해보고 경험해본 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제가 해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이론만 가지고서 들은 얘기, 본 얘기, 세상에 낙찰 한 개, 두 개 받고 전문가가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낙찰 한 개, 두 개 받고 어떻게 전문가예요? 전문가일 수 있죠. 본인이 받은 물건은 전문가죠. 그런데 하나, 두 개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경매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물론 영상을 보고서 참고할 만한 걸 참고하시는 거 좋고요. 다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냥 보고 들은 것만 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걸로 인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거는 저는 마땅치가 않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특히 경매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경험해가면서 내가 쌓이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를 나눠서 함께 갈 수 있는 거를 도움 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아닌 분들, 호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옥석을 가려서 참고해서 보셔라. 물론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제일 잘났다고 떠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가 경험이 많어? 그래 떠들어봐. 물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제가 해보니까 이러네,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결과가 나오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 딱 집어가지고 하나하나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대출을 받고 일수를 받고 사채를 끌어다 쓰니까 1등급이 8등급이 되는구나, 사채는 받아 쓰는 순간 다음날 바로 2등급이 떨어지는구나, 카드론을 받으면 바로 다음날 1등급이 떨어지는구나, 나이스보다는 KB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스하고 KB 그 신용이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등급 차이가 날까? 그것도 해보니까 제가 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홍티경매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생한 홍티경매에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이제 갈수록 제 자랑이 드러나네요. 네. 그리고 우리 홍티경매 영상,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전부 제가 우리 제자분들 받은 거 실제 사례를 갖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남이 한 거를 절대 찍지 않아요. 우리 제자분들 받은 거, 그런 걸 중심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영상을 보시면은 큰 아마 도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엊그저께 올린 거 세종시 아파트요. 어떻게 올라갈 줄 알고 받았겠어요. 1억 주고 받았는데 2억이 되니까 1억 주고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해본이 오는 거라, 이분이
이거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입찰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입찰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행운이 보답이 오는 거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노력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질문 이제 조금만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입찰하는 물건이 빈집이에요? 임차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항력이 없으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경매라는 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려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왜 그러지? 그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 이해 안 되죠? 와, 이렇게 몰라? 그런데 얘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얘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공부하기 싫어.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되는데 그 입장이 안 되니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경매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기부상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일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전입을 했건 말건 보증금 얼마 신고했건 말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인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이분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대출 아줌마들이 안 받죠? 예, 이분들이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 제가 어저께도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렵대요. 그러니까 대출 의뢰는 많은데 막상 저기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거나 이러면 이것저것 따져갖고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거의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그냥,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그냥 전화 안 받고 그런 계정 휴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번호, 저는 저장을 해놨으니까 홍티경리, 홍승현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받죠. 안 받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이제 대출에서 물어보니까 부결나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이 안 나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담 받아도 맨 그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니까 이분들도 수입이라는 게 대출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이제 어떤 커미션, 그 이익금을 좀 수수료를 받는 건데 대출이 연결이 안 되니까 상담만 계속하고 결국 은행에 물어봤더니 안 되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집이 서울에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힘들어서 아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걱정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좀 때인 만큼 대출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라도 있는 분이면은 지방의 물건이 아니고서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은 불가능하고요. 예, 또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도 불가능하고요. 예, 집이 비조정지역에 있어도 조정지역에 그 대출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무주택이 비조정지역 또는 무주택이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상황을 봐서 9억 이하 이것저것 따지는 게 있겠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비조정지역이 비조정지역을 가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 제한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심해서 어렵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만 참으시라. 1년 있으면은 다주택이 애국자 될 날이 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또 겁내지 마시고 지금 집이 많다 그래서 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값이 많이 오른 거는 굳이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은 파셔도 돼요. 그거는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던지면 되는데 굳이 세금 때문에 겁나서 판다. 글쎄요. 여러분들 집값 오른 것보다 세금이 더 크지 않을 거예요. 집값 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금 올라간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 저는 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아파트 값이 4억 5억 올랐는데 3, 4억 이상 올랐는데 아니 세금 1년에 100 얼마 더 나왔다고 그게 과한 세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을 팔아요. 그럼 팔아갖고 3억의 이익을 챙기면은 100만 원 세금은 정말 세 발의 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집값 올라간 거는 생각하지 않고
집값 올라간 거는 약간 숨겨놓고서 세금만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 저는 논리 안 맞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 옹호론자도 아니고요. 뭐 세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제가 지지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버는 거에 비해서 집값 올라간 거에 비해서 세금 내는 거는 더 적기 때문에 그거를 같은 서장에 두고서 세금이 올라가니까는 나는 손해 갖고 있으면 불안해? 아니라는 거죠. 집값 올라가니까 더 갚아올래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비주동 지역에서 비주동 지역 괜찮아요. 뭐 저는 공매라고 해도 뭐 공매든 경매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매가 임차인이 있으면 계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공매는 명도하는 게 협의가 안 되면은 이게 진짜 한두 끝도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매할 때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경매 공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비주동 지역에서 비주동 지역 가능합니다. 뭐 공매라고 하셔도 저는 충분히 뭐 괜찮다 그러면은 당에 던지시고요. 진행하셔도 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추석 때도 실시간 방송을 뭐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5일 동안 쉬기 때문에 수목금토일인데 제가 미리 뭐 카페에도 그렇고요. 유튜브에서도 미리 실시간 공지를 할 거고요. 이번 추석 때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라고 해도 오늘 제가 이제 명도 개쌍욕 얘기를 빼먹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올리긴 했지만은 살짝 보여드린 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마 제가 경매하면서 그 명도 사례를 좀 설명을 좀 오늘 시간상 제가 못 드렸는데 추석 연휴에 어떤 명도 뭐 공장 또는 뭐 축사 그다음에 일반 가정집인데도 뭐 진짜 칼 들고 쫓아온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한번 제가 잘 추려가지고 추석 연휴 때 아직 언제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집에서 하든 뭐 벙커에 나와서 하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홍티경매 카페에 가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실시간은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몇 명, 한 40명, 50명 오셨지만 그래도 채팅창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읽기가 어려운데 카페에서 올리시면은 경매 Q&A에 제가 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자료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제 경험이 있으면 바로 즉석 답을 달아드리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답을 달아드리니까 궁금한 것들은 카페에서 질문하시면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마음 편히 시간이 8시가 넘었지만은 내일 쉬고 모레도 쉬고 계속 쉬니까 크게 아마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이제 거의 종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좋은 그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또 오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제가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 기대하시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으면 되는 거죠. 오늘 못한 거 후회하는 것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하나하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루아침에 뭐 그냥 대박 상승. 저는 대박이라는 거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대박은 없다. 네. 내가 노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대박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명절 보내시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죠. 네.